하겠습니다. 자, 제가 영상을 공유할게요. 자, 여기에 이제 두 개의 문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하려고 그래요. 자, 여기 두 개의 문이 있어요. 하나는 문을 딱 열면 이렇게 딱 들어오고, 오, 여기는 천국이네? 이렇게 그 천국을 모르지만, 우리는 천국이 어떤 건지 잘 모르지만, 가면은, 와, 여기 천국이다라는 걸 경험하는 곳이고, 여기는 천국에 대한 강의를 듣는 거예요. 천국은 이런 곳이고, 이제 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여러 가지 강의를 듣는 곳이에요. 여러분은 어느 문으로 들어가겠어요? 네, 잠시 얼굴을 보면서 어느 문으로 들어가겠어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네. 네, 어느 문으로 가겠어요? 어머, 1번으로 들어가겠어요? 내가 볼 때는 2번으로 들어가려는 사람 여기 몇 명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럴 줄 알았어요. 네, 자, 우리 박성 코치니까 이현아 코치님은 그다음에 박선미 코치님도 2번 들어갈 것 같은데, 네, 1번으로 갈 거예요? 네. 왜 2번 들어가는지 한번 물어볼까요? 왜 2번 들어가요, 우리 박성미 코치님? 왜 2번의 문을 열 거예요? 박성국 코치님, 네. 마이크 켜고, 왜 마이크 안 켜고 얘기하세요? 마우스가 잘 안 움직여요. 마우스가 안 움직여서 그럴 수 있죠. 네. 마우스 갈 때가 된 걸지도 몰라요. 저 마우스 새로 갈았더니 그런 문제가 싹 없어지더라고요. 음, 네. 일단 천국이 어떤 곳인지 강의를 호기심으로, 네. 어, 네, 네. 네. 일단 어떤 것인지 궁금하니까 음, 일단 가서 어떤 곳인지 강의를 듣고 싶어요. 그럴 수 있겠어요. 호기심 반짝반짝 이렇게 어, 궁금. 근데 코치님 크리스찬이잖아요. 네. 네, 신자니까. 그래도 그래도. 제가 오늘 아침에는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라면하고 천국은 되게 갭 차이가 엄청 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통 경치 좋은 곳에서 라면 먹을 때, 와, 천국이다 이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라면으로 예를 들면, 누군가가 아주 맛있게 끓인 라면을 이렇게 먹여줘요. 그래서, 와, 이거 정말 맛있다. 근데 라면을 먹는 그 분위기와 그 맛을 그냥 경험한 거예요. 그거랑 누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라면을 말이야. 라면이라는 게 이렇게 생긴 거거든. 근데 라면은 이런 재료로 만들었어. 그래서 이거를 끓일 때는 뭐 1, 2, 3, 4 라면 봉지 뒤에 있는 걸 알려주고, 그다음에 이 라면을 뭐 산이나 바다 같은 데 가서 끓여 먹으면 와, 정말 기분이 기가 막히다. 이렇게 이제 이 강의를 100번 들어요. 그럼 그거 알까요? 저는 모른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의 모든 공부는 무엇을 하는 방법에 관한 공부를 주로 우리가 많이 들었을 거예요. 무엇을 어떻게 하는 방법에 관한, 그러니까 지식이죠. 지식, 머리를 쓰는 공부. 근데 우리가 지금 하는 이 과정은 여러분이 이렇게 얼핏 보면은 막 심리학도 있고 막 체크리스트도 있고 이래서 뭔가 무엇을 하는 방법에 관한 공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지난 시간 오리엔테이션에서 제가 제일 많이 사용한 단어가 혹시 뭔지 아세요? 경험하라 였어요. 경험하라.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복습을 하는 거예요. 이게 숙제를 하고 막 이러다 보면 이게 내가 뭔가를 막 머리를 써서 이 심리학 이론을 다 알아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이 이론에 대해서 정말 정확하게 모르면 안 될 것 같고 이런 이제 불안과 압박이 여러분에게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런데 이건 그런 차원으로 다루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은 심리학을 하나도 몰라도 우리 라면 끓이는 걸 몰라도 라면 먹을 수는 있죠. 누가 먹어 그럼 먹을 수 있잖아요. 라면의 원료가 뭔지 구체적으로 몰라도 그걸 경험할 수는 있어요. 우리가 하는 이 심화 과정은 그런 차원에서 안내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냥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나중에. 이거 내가 지난번에 해봤더니 되게 호기심이 났어. 이거 한번 찾아봐야겠어. 이렇게 거꾸로 진행이 될 거예요. 음, 또 이제 뭐 사회복지학과라든지 심리학과라든지 뭐 여러 가지 교육학과라든지 이런 그 공부를 하신 분들은 사실 여기 나온 그런 도구들을 다 한번 만나본 적이 있으세요. 학교 다닐 때. 근데 이제 우리가 경험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다루다 보면은 이걸 이렇게 해서 이 느낌이 난 거는 처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음, 그
몰라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경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면을 먹어봐야 라면을 또 먹고 싶기도 하고 그 맛을 전달할 때 굉장히 다른 에너지로 전달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결국 차이는 그거예요. 네, 세상이 너무 막 빠르게 돌아가니까 저도 요즘에 계속 온라인 자동화, 뭐 자동화 여러분들 받으세요? 강사들한테 그런 거 그러니까 그 자기 업의 업력에 따라 그런 메일들이 많이 오는데 요즘에 마케팅 자동화 이거 너무 많이 받거든요. 그러면 마케팅 자동화를 하면 한 번에 막 1,000명씩 유입이 되고 여기에 막 마음성장학교 한 명 하루에 막 1,000명씩 오고 막 이러는 거 막 10,000명씩 오고 이러는 거를 이제 자동화를 도와주겠다 막 이런 데서 와요. 근데 저는 다 그냥 안 받아요. 끊어요. 왜냐면 제가 하는 비즈니스 방식은 1,000명이 오면 못 해요, 저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렇게 경험시키는 방식으로 하는데 어떻게 1,000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관심도 안 가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공부를 하는 동안 우리가 지금 연구위원 이제 2학기 뒷부분 하는 동안은 유혹이 많을 거예요. 게다가 연구위원 이거 이제 끝난 마지막 과정인데 내가 뭔가 3월 달에 뭔가를 이루고 싶었는데 지금 아닌 것 같아. 이래서 막 불안도 오고 그럴 거예요. 가을 되면. 그래서 미리 다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 그런데 그냥 이것만 해요. 이것만 하고 자기한테만 집중하세요. 그래서 제가 자 이제 끝났습니다. 그럼 그때 끝나요. 그때 많은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막 불안하고 두려운 건 이렇게 알아차림. 아, 내가 뭔가가 안 됐다고, 뭐가 되고 싶어서, 뭐가 두렵구나, 이런 계획을 막 짜고 싶구나. 이런 거를 다 알아가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정보를 많이 수집하는 그 기간을 올해 하반기로 두시고 좀 멈추시길 바래요. 뭔가를 막 강의가 너무 많아요, 지금. 뭐 저한테도 너무나 많은 강의 소식이 오니까 이거를 잘라내는 거가 정말 힘드시겠다. 여기 오는 날도 막 누가 뭐 들으라고 막 그러죠. 근데 그런 거를 좀 이렇게 잘라내는 게 그게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언제든지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10주간의 자기 자신을 위해서 특별히 마련한 시간이니까 내가 올해 하반기 3달 동안은 내가 나 자신,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한다라 생각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고 자기를 알아가는 시간을 갖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일은 다 그냥 돼요. 그냥.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돼요. 그러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리고 여기 다시 이제 공유할게요. 어, 이제 우리 박성국 코치님은 라면을 별로 싫어하는 사람이니까 다른 이야기를 드리면 제가 아까 집에 와서 다시 한번 생각해서 라면 말고 다른 거 없나? 그 봤더니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람들이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는 이래 막 이렇게 얘기를 막 계속 해주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100번, 1000번 들어도 뭐야 저게 뭐 예수가 뭐라는 거야?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경험하면 잊을 수가 없는 인생이 바뀌는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은 경험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또 하나는 질문하지 말고 느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안에 계속 질문이 올라올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다 알아야 되나 어때야 되나 저한테도 계속 질문을 하고 싶으실 거예요. 저는 이 공간에서 여러분에게 그 멘토 이상의 존재로 여기 존재합니다. 이 심화 과정에서는 저는 여러분에게 영적인 스승으로 있고자 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이 영적인 경험,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질문하고 영적인 경험과 영적 성장 그리고 의식의 확장은 자기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그리고 그 알아차림을 통해서 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기꺼이 여러분의 질문을 받고 거기에 대답을 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제가 그렇게 만약에 이 과정을 질문을 받고 그리고 또 대답해주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힘을 얻는 건 저만 힘을 얻게 돼요. 저는 계속 그 능력을 인정받게 되고 여러분 스스로가 그리고 누군가 저랑 개인적으로 이 공간 안에서 질문을 주고받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분은 또 개인적인 일이 생길 때 저한테 개인 코칭을 요청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계속 힘이 세지고 능력 있는 사람처럼 보이고 여러분은 성장하지 않을 거예요. 계속 질문하는 자로 존재할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권위에 이제 어,
권위를 계속 권위 있는 어떤 사람, 권위 있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인 거죠. 실제로는 이 세상에 모든 권위 있다 생각되는 사람에게 질문을 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존재로 있지 마시고, 이 심화 과정은 한 사람의 주인공, 한 사람의 리더, 완전한 그 리더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제가 이 과정을 해요. 저도 힘들어요. 이거 이렇게 운영하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과정을 통해서 매년 정말 자기 삶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탄생하고, 그리고 그들이 또 굉장히 창조적인 일을 통해서 이전에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지속 가능한 성장들을 이뤄나가는 거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저에게 그 권리를 넘기지 마시고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그리고 그 성찰을 카페에 쓰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우리의 가정은 한 주간의 질문을 가만히 보유하고, 자기가 그것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경험에서 무언가를 깨닫고 나면은 그다음 주에 또 다른 답을 얻게 되는 그 도구를 만나요. 스스로 알게 돼요. 알아차려요. '아, 내가 지난주에 이게 궁금했는데 이번 주에 책을 읽고 이번 주 도구를 연습하다 보니까 이런 거 알게 됐냐.'고 스스로 발견할 수 있게 구조가 만들어져 있어요. 어떤 사람만 그러냐면 그러지 않아요. 모두 다 자기의 지금 수준에 맞게 그다음 주에 새로운 답을 발견하고, 또 한 껍질이 벗겨질 거고, 또 그다음 주에 다음 주에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질문을 하고 싶으시면 이제 질문은 주일 동안 성찰을 하시고, 성찰 거기다가 이렇게 제가 다 보니까 "이번 한 주 동안은 이런 이런 성찰이 있고 이런 질문이 들었다." 이렇게 써 놓으면 제가 그걸 다 모아서 듣고 다 보고 다음 시간에 강의에 반영해서 강의를 안내해 드려요. 우리가 무려 3 시간 동안이나 함께 하지만 그 코칭 시간이 이 심화 과정에서는 많이 들어가고, 또 그리고 이제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의 그 각자의 호기심과 상황과 그 의식의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질문의 수준도 너무나 달라요. 그래서 누군가가 질문을 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예정된 그 코스로 가지를 못하게 돼요. 여러 가지가 막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기꺼이 제가 여러분에게 받는 사랑, 그다음에 존경, 그다음에 이런 질문을 막 해 주고 답하고 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인기, 이런 모든 거를 내려놓고 저는 그냥 여러분이 영적인 성장을 할 수 있게 안내하는 그 영적 성장의 안내자로 있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것과 함께 머무르시고 그것을 통과하라. 이 말은 뭐냐면 자기 자신에게 온 여러 가지 경험, 감정, 그 모든 것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통과하셔야 그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그것을 덮어두고 그것을 아닌 척 괜찮은 척 살았다면 이제는 여러분의 자존감이 훨씬 이전보다 다른 차원으로 높아져 있으시기 때문에 그 경험을 기꺼이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또 하나는 '아, 이것은 내가 지금 경험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선택적으로 여러분이 그 선택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 어쨌든 그 모든 것의 주인으로 이 여정을 경험하면서 질문하면서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스스로에게 답을 구하는 그런 시간 되시길 바라요. 여러분이 이전과 똑같은 차원에 머무르지 않도록 제가 계속해서 보다 높은 차원으로 갈 수 있는 질문으로 안내할 거예요. 그리고 강의를 통해서 또 안내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답을 구하기를, 네, 멈추지 마시고 함께 하시면은 참 좋은 여정이 되실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두려움 없는 존재 내면 아이예요. 제목이 너무 멋지죠? 두려움 없는 존재. 보통 내면 아이는 뭐라고 앞에 돼 있냐면 상처 입은 아이, 상처 입은 내면 아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저는 그 상처 입은 내면 아이에 포커싱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내면 아이는 맞아요. 상처 입어서 생겨요. 내면 아이 왜 생겨요? 내면 아이는 마땅히 사랑을 받아야 했고 마땅히 존중을 받아야 했던 그때의 어린 시절에 존중과 사랑이 부족한 그런 경험들, 그 경험들이 우리를 그 빈곤하고 허기진 자아를 만들어요. 그래서 '나는 사랑받은 적이 없어. 나는 존중받지 못한 아이야.' 그러니까 늘 그런 자아를 갖고 있으니까 이게 떳떳하고 자유롭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내면 아이가 있어요.
그 내면의 상태는 좀 다르겠지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그 내면아이와 만날 필요가 있는 거죠. 상처 입은 내면아이는 그 일반적인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두려움 없는 존재 내면아이는 융 심리학의 관점에서 말하는 거예요. 융은 우리 안에 있는 그림자가 우리를 우리답게 만든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방송이 나와서 잠깐만. 네. 자, 안내 방송 때문에 잠시 멈췄습니다. 자, 두려움 없는 존재. 우리는 모두 다 똑같아요. 사회적인 자아로 보여주는 우리는 모두 다 도덕과 윤리를 잘 지키는 사회에서 요구하는 나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냥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별로 개성이 없어요. 그냥 무슨 공장에서 찍어낸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 모두 다가. 남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근데 사실은 우리 안에 우리하고 더 친밀한 사람들만 아는 그런 부분들, 우리 안에 깊숙한 곳에 있는 그 모습이 바로 본연의 아주 개성이 돋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내면을 더 깊이 살펴보고 탐구함과 동시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자기 자신과 만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그 자원을 모두 활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비로소 그 공장에 찍어 놓은 것 같은 그런 내가 아니라 진짜 나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정은 되게 흥미롭고 재미있고 좋은 창조적인 삶으로 가는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여정입니다. 자, 여기 그 두려움 없는 존재 내면 아이 여기는 네, 김동주 코치님의 학습 목표 한번 읽어봐 주세요. 학습 목표. 상처 입은 내면아이 코칭 프로세스를 활용하여 내면아이를 치유하고 성장시키는 코칭 방법을 익힌다. 공감 경청을 통해 부정 정서를 경험하는 고객이 지금 여기를 인식하고 삶의 주도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자신의 마음의 소리를 듣게 하는 스킬을 습득한다. 네, 자, 내면아이 상처 치료를 저처럼 코칭으로 만든 사람은 아마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저는 이거를 코칭으로 만들어서 그 완전히 오픈되어 있는 도서관 같은 공간에서도 수차례 운영을 했었거든요. 근데 모두 다 굉장히 자연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도 오늘 한번 경험해 보세요. 네, 박성구 코치님, 여기 한번 읽어봐 주세요. 네, 마우스가 안 돼서 오늘 마지막이에요, 이제. 네. 가를 융리 신성한 아이라고 불렀던 마음속 아이가 바로 내면 아이입니다. 내면의 상처가 치유되면 온화한 힘을 지닌 두려움 없는 존재, 본래의 나 자신으로 되돌아갑니다.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존재임을 깨달으면 비로소 다른 사람에게도 마음을 열 수 있습니다. 내면 아이와 화해하면 타인과의 관계도 회복됩니다. 네. 자, 그래요. 아셨죠? 제가 아까 다 얘기했죠? 네. 자, 이제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는 그 시를 한번 읽어볼 거예요. 요거는, 우리 손수빈 코치님이 읽어줄 거고, 여러분이 평소에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는지 한번 이렇게 줄을 한번 쳐보시고, 또는 마음이 가는 어떤 식구가 있으면 거기에 문장에 줄을 한번 쳐보시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손수빈 코치님 읽어주세요. 네. 1.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의 이름이 당신입니까? 만약 당신이 다른 이름을 사용하면 그럼 당신이 아닙니까? 당신이 직업이 당신입니까?
직장과 직위가 당신입니까? 그러면 당신이 다른 직업을 가진다면 당신이 아닙니까? 부모님의 딸 혹은 아들, 한 여자의 남편 혹은 한 남자의 아내, 아이들의 아빠 혹은 엄마, 그것이 당신입니까? 당신은 지금까지 누구의 가족으로 어떤 역할로 살아왔습니까? 그 역할이 당신입니까? 당신의 몸이 당신입니까? 어떤 얼굴에 몇 킬로그램의 몸무게에 몇 센티미터의 키, 그것이 당신입니까? 그렇다면 당신이 만약 온몸에 화상을 입거나 어떤 장애를 갖게 된다면 더 이상 당신이 아닙니까? 당신의 소유가 당신입니까? 돈, 집, 차, 명품, 그것이 당신입니까? 당신의 마음이 당신입니까? 어떤 마음이 당신입니까? 오늘은 이런 마음이고 내일은 저런 마음인데 어떤 마음이 진짜 당신입니까?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이 하고 있는 생각이 당신입니까? 당신은 이 질문에 대답해야만 합니다. 당신은 진정 누구입니까? 오재은 자기사랑 노트 중. 네. 선생님, 제가 손수빈 코치님 칭찬하고 막 별거 다 했는데 안 들렸네요. 자, 오재은의 자기사랑 노트는 내면의 상처 치료에 대한 책이고요. 이렇게 몇 주간 해볼 수 있어요. 나중에 이제 사람들이랑 모여서 독서 모임 하실 때도 한번 해보시면 좋은 책이에요. 참 좋은 책이고, 오재은 박사는 우리나라에서 이 상처 입은 내면 아이 책을 처음으로 들여와서 번역도 하시고, 우리나라 내면 아이 상처 치료의 권위자예요. 그래서 자기 사랑 저는 이제 추천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이거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을까요? 음, 네,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네, 박사님 코치님 저를 쳐다봐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잠깐 공유를 중지하겠습니다. 네, 우리 코치님은 이거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아, 난 누구지?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어, 제, 제가 여기 밑줄 친 게 당신 지금까지 누구의 가족으로 어떤 역할로 살아왔습니까? 이 부분이 좀 많이 들어왔는데, 항상 어떤 역할, 어떤 그 자리에 있는 나의 모습? 그런 걸 좀 많이 떠올렸던 것 같아요. 네, 네. 지금은 어떤 게 제일 중요하세요? 여러분이 이제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각자 지금. 만약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건 이런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사라지거나 또는 그게 좀 어떤 타격을 입거나 그러면 막 분노가 일어난다든지 견딜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여러분 있으세요? 여기서? 어떤 걸까요, 그게? 우리 코치님은 역할이 지금도 좀 여, 중요하시고, 네, 여전히 역할에 좀 목을 매고 있는 것 같아요. 음, 음. 만약에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완전히 돈이 많은 백만장자가 돼가지고 내가 시간도 부자, 돈도 부자, 뭐 다 부자야. 그럼 뭐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왜요? 왜 얘기를 못해요? 뭐 네.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네, 세계 여행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세계 여행? 네, 자유롭게. 자유롭게 여행을 다니고 싶구나. 근데 왜 진심이 안 느껴지지? 생각을 안 해봤군요, 그치? 네. 어. 구체적으로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모두 다. 내가 누구지라고 생각하려면 먼저 그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모두 다. 박사님 코치님 덕분에 여러분의 이 얘기를 드리는데 뭘 해야지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모든 게 다 완벽하게 있으면 나는 뭐 하고 있을까를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 얘기는 그냥 오늘 그 우리 사랑하는 박사님 코치님이 해가지고 제가 더불어 드리는데 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는데 어떤 사람은 부자가 안 되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돈이 하늘에서 막 떨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돈을 아무리 노력해도 돈이 안 생기거든요. 근데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차이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부자들은 돈이 있거나 말거나 자기가 해야 될 일과 하고 싶은 일과 사랑하는 일에 열정을 다해서 계속 일을 해요. 계속해. 근데 가난한 사람은 내가 돈 1,000만 원만 있으면 난 놀아야지. 이런데요. 그래서 하늘에서 그 사람에게 뭔 일을 못 맡겨주는 거예요. 왜냐면 얘는 금방 돈이 오면 금방 그걸 안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우주는, 하늘은, 신은, 이 지구 전체에 이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어떤 일을 할 그 대표성, 제 대표성 얘기 많이 하는데 그 대표를 찾는 거예요. 너가 그 얘기를 돈이 있거나 없거나 끊임없이 그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사람들에게 필요한 일을 할 수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거를 돈이 있거나 없거나 끊임없이 하려면 질문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나한테 모든 것이 있으면 나는 뭐 하고 살까? 그 질문을 해야, 그죠? 그러면 아이, 지금은 돈이 없잖아. 아니요. 지금 그 질문을 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서 지금 그걸 시작하면 그 다음은 그 모든 게 다 한꺼번에 오는 거예요. 그게 원리예요. 그래서, 어,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요 하나하나가 다 사실 되게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김동조 코치님은 요즘에 사람들한테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세요? 저요? 엄마라고 소개해요. 네. 이뻐라, 목소리 봐. 아, 엄마라고 어, 해요. 네, 네. 누구 엄마라고 해요? 저요? 저는 음, 그냥 뭐 두 아들의 엄마라고도 소개를 하고요, 저를. 네, 네, 두 아들맘입니다. 이렇게 소개도 네, 하고, 이제 마음 공부하고 꽃에서 이제 마음꽃 코치입니다라고 또 소개도 하고요. 네. 또 일적으로는 너무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어서 프리랜서라고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요. 모두 다 일이네요. 네. 그죠?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려면 사실은 여기 있는 거 하나하나가 모두 다 자기를 표현하고 있는 요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아마 지금까지 이제 30년, 40년, 50년 이렇게 살면서 여기 있는 것 중에 어떤 것들은 잃어본 적이 있으셨을 거예요. 가까운 사람들과의 헤어진 그런 상실을 경험하신 분도 있고, 또 몸무게를 잃어버린 분도 있고, 저처럼 잃어버린 내 몸무게를 어떻게 찾을 수 있죠, 여러분? 네. 그래서 몸무게가 지금 못 알아들으셨나? 자, 몸무게가 이 중년이 돼가지고 진짜 중년 부인들은 왜 몸이 저렇지? 이랬는데 지금 그 중년 부인의 몸이 돼가지고 지금 감당이 안 돼요, 요즘에. 근데 어, 이렇게 되면 제가 아닌 거가 아니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사람을 상실한 나는 내가 아닌 게 아닌 거죠. 또는 내가 다니던 직장이나 뭐 여러 가지 다, 여기는 모든 것들. 그것이 있거나 없거나 사실 나는 그대로 나예요. 자, 우리가 이 질문을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누군가한테 받을 때마다 좀 난감한 감정을 어, 갖게 되죠. 내가 도대체 저 사람한테 나를 누구라고 얘기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늘 사람들에게 나를 소개할 때만 자기를 생각하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여정을 계속 함께 하면서 본질적으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느낌의 사람인가? 스스로 느끼기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마지막에는 발견하시길 바래요.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지금 우리가 읽은 시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것들은 우리가 가진 것 중에 내면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있는데 여기는 모든 것들은 내면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은 한순간에 그냥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제가 며칠 전에 주식 얘기했었나요? 주식이 막 하루아침에 막 마이너스 30이 되고 이러면은 그거 어떻게 해요? 근데 그냥 웃어요, 저는. 저는 그게 쓰려고 모은다기보다 마음성장학교에 어떻게 그 공간을 좀 더 확장해, 지금 너무 좁아졌어요, 공간이. 그래서 공간 어떻게 확장할 수 있을까? 그래서 열심히 모으고 있는데, 마이너스 30이 되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너무 조금씩 이렇게 지금 막 모으고 있는데 이게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나에게 기회를 주려고 이러나?
그 아무런 그 불안이 없어요. 마이너스 30이면 또 마이너스 30 이상이 되겠죠. 기다리고 있으면. 그래가지고 예, 그런 거 뭐예요?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비본질이라는 거죠. 본질이 아닌 것들은 늘 형태를 바꾸고 모양을 바꾸고 유행이라는 게 있고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우리는 그 본질이 아닌 비본질의 마음을 쏟다 보니까 화가 나고 창피하고 늘 부족함을 느끼기도 하고 뭐 그래요. 그래서 이번 여정을 하는 동안 나를 이루고 있는 본질과 비본질을 분별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갖게 되시면 좋겠고 또 하나는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분노하고 또 화가 나는 게 분노죠. 섭섭하고 또 화나고 이러한 것들을 가만히 들여다볼 때 거기에 거기에서 정말 이야기하고자 하는 본질이 무엇인지 어쩌면 내가 그 본질이 아닌 것들, 아이들의 성적이라든지, 뭐 외모라든지, 이런 것들에 너무나 많은 신경을 써서, 마음이 상하거나 뭐 이런 게 아닌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어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 그림은 상처받은 내면 아이 치유라고 하는 학지사에서 나온 책이고요. 존 브래드쇼는 세계적인 내면 아이 상처 치료의 권위자예요. 이 책은 아까 말한 그 오재은 박사가 번역한 책이에요. 마음성장학교에는 이 존 브래드쇼의 상처받은 내면 아이 치유에 나오는 체크리스트를 여러분이 그 숙제로 해오신 거예요. 그거는 이제 라이센스를 주고 저작권료를 내고서 사용하고 있는 도구입니다. 마음성장학교에 있는 모든 도구는 다 저작권료를 내고서 네, 원저작자들에게 허락을 받고 사용하는 그런 도구들이에요. 여러분 이 그림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 여자는 어머니, 아버지, 나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어른인데 4세라고 써 있어요. 이 여자도 4세.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저는 이제 처음에 이 그림을 만났던 시간이 있는데 제가 40살, 딱 40살에 마음 공부를 시작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는 되게 잘 나가는 우리 동네에서 아주 잘 나가는 그 학원 원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었죠, 뭐, 이렇게. 그리고 우리 남편은 그 삼성에서 아주 잘 나가는 회사원이었어요. 이런 모습이었어요. 대머리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 그림을 딱 보는 순간 저는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 그림을, 와, 맞다, 맞다, 이러면서 나는 이렇게 살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직면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밖에서는 굉장히 유능한 원장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참 배려가 많고 이러는데, 집에 가면은, 자꾸 짜증이 나기도 하고, 이 남편과 이게 티격태격, 이게 싸우는 건 아닌데 마치 어린아이 같은 대화를 나누고 있는 예, 저를 만난 거죠. 근데 저는 그게 어린아이 같다고도 인식을 못했어요. 옛날에는. 이 마음 공부를 하기 전에는. 그냥 친구처럼 지내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한 4학년쯤 된 우리 아들이 일기장에 이렇게 쓴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는 이상하다. 맨날 싸운다. 얘기한다고 하는데 싸운다 이렇게 써는 거예요, 뭐. 그래서 제가 너 이리 와봐. 제가 또 동네 유명한 독서논술 선생님인데 애가 일기를 그렇게 써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 검사를 했어요. 너 이거 뭐야? 이랬어요. 엄마가 언제 싸워? 그랬더니 맨날 싸우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싸우는 게 아니고 대화하는 거야. 우리는 친구 같은 부부니까 그렇게 그냥 대화하는 거야. 이랬는데 나중에 알았어요. 그 대화가 그렇게 좋은 대화가 아니라는 거를. 음, 어른이 아니었던 거죠. 마치 중학생 애들이 나누는 대화 같은 대화를 하고서 살았던 거예요. 어른인데. 어, 그래서 이 장면은 저한테 굉장히 인생을 새롭게 살게 한 아주 충격적인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우리 집 가족 사진이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가정이 남자와 남자의 내면 아이, 여자와 여자의 내면 아이, 또 이 아이도 아이 안에 또 내면 아이가 있어요. 또 그 시부모와 시부모의 내면 아이, 그 내면 아이들이 뒤섞여가지고 진짜 그거를 인지하지 못하면 우리는 늘 화나고 무슨 어른이 저래, 무슨 남편이 저래, 이런 얘기만 하다가 비난하고 탓하기만 하다가 좋은 관계를 한 번도 못 만들고 네, 끝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정은 어떤 곳인가요? 우리가 바깥에서는 이렇게 어른으로 살아가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그죠? 밖에서는 어른으로 살아가는 게 어렵지 않은데, 집에 들어오면, 우리가 그게 무장해제가 되면서 누구는 초등학생, 누구는 중학생 같은 모습을 막 보여줘요. 그러면 연애할 때는 어떤가요? 연애할 때는 그거를 알아봐주는 사람과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그, 그걸 알아봐주는 사람과, 쟤는, 이럴 때 이렇게 하는구나. 내가 그거 받아줘야지. 내가 그거 다 사랑해줘야지. 이래서 그 왜 가족관계 안에서 분화 수준에 따라서 만난다고도 하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만약에, 뭐 하다가, 은미는 너무 똑당해. 막 이런다고요. 사랑할 때 우리가 혀 짧은 소리라면서 막 똑당해.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랑을 하는 연인들은 어떡하죠? 그걸 다 받아준다고요. 오구 그랬어요?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랬어요? 막 이러면서 막, 맛있는 건 먹을까요?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결혼을 딱 하면 어떻게 돼요? 야, 너가 아빠야? 너가 엄마야? 이러면서 막 어른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되나요? 하루아침에. 이 내면 아이는 누군가가 정말 좋은 친절한 부모가 되어서 키워줘야지 클 수 있거든요. 좋은 파트너를 만난 사람은 그 파트너 덕분에 이 아이가 무럭무럭 자라서 중년 이후가 되면 참 좋은 부부 관계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되면은 그럼 저는 이번 인생에는 내면 아이를 못 키우나요? 아니요. 자기가 키울 수 있어요. 자기가 자기에게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남편과 우리 아이의 내면 아이를 봐줄 수 있죠. 쟤는 왜 맨날 저 모양이야가 아니라 아이도 남편도 밖에 나가서 충분히 잘한다는 거를 우리가 알잖아요. 밖에서 엄청 충분히 잘한다는 거. 그리고 집에 와서 안 그래. 그러면은 그거를 아까 그 받아주는 것처럼 해야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여자는 엄마는 때로는 엄마, 때로는 그러니까 때로는 엄마, 남편의 엄마, 때로는 아내, 때로는 연인, 때로는 여동생. 별거 다 해야 돼요. 그죠? 누나. 이런 모든 인생 멘토까지. 이런 걸 다 할 수 있어야, 네, 된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우리 코치님들은 그런 걸 다 잘하시나 봐요. 네. 그래서, 내가 아내로만 존재하려고 하지 마시고 가끔은 엄마도 되어 보시고 이 사람이 지금 내면 아이 상태구나. 그럼 그 누군가 오고 그랬어요 라고 해줄 때 그게 괜찮아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신의 내면 아이 상처 치료를 함과 동시에 이제 그러한 눈이 이렇게 띄어서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쉽게 반응하지 않고 저 사람이 어떤 이유에서 저럴까를 볼 수 있는 그런 눈까지도 획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내면 아이에 대한 공부를 저는 마음 공부 시작하면서 했는데 그 당시에 제 안에 떠올랐던 단어가 수치심이라는 단어예요. 수치심. 저는 살면서 수치심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봤어요. 그때. 뭐 알고는 있었겠죠. 근데 수치심이라는 단어를 정말 그때 처음 들어본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세상에 내 안에 수치심이 있다니라는 거를 그때 처음 알게 되었는데 도대체 이게 견딜 수가 없는 감정이었어요. 이게 수치심은 가장 낮은 의식에서 느껴지는 거기 때문에 너무나 그 충격적인 경험을 하면서 저는, 음, 그 수치심을 느꼈는데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나 그 불편한 살 수가 없더라고요. 이 깊은 수치심은 자기를 죽여야지 돼요. 그래서 막 진짜 자살 충동을 느끼고 죽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던 시간인데, 그때 쓴 책이 생존 독서예요. 자, 근데 그 수치심이 도대체 뭔지를 내가 탐구해야겠다 싶어서 네이버에 수치심이라고 쳤어요. 그랬더니 내면 아이와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내면 아이를 처음으로 알게 됐어요. 근데 저는 독학으로 한국에서 출간된 그 내면 아이에 대한 책 자료를 모두 다 찾아서 다 공부하고 읽고 저에게 적용을 하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고 오늘 여기 읽게 되는 45페이지와 46페이지는 그 가장 쉽게 내면 아이를 가장 쉽게 그러면서도 깊이 있게 전달하는 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박상림 코치님이 읽어주세요. 두 쪽 다 읽어주세요. 네. 내면 아이 치유에 대한 이해. 지금 내가 외로운 것은 내 안의 어린아이가 외로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는 어린아이가 살고 있습니다.
그 아이는 어린 시절의 우리 자신입니다. 가끔 누가 나를 그냥 좀 안아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 그것이 내 안에 있는 어린 아이의 목소리입니다. 거부당하고 비난받은 어린 시절의 경험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상처로 남은 그 시절의 기억에 다시 고통받고 싶지 않아서 우리는 내면 아이를 모른 척합니다. 혼자 남겨진 어린아이는 자기가 잘못해서 버림받았다고 느끼고 죄의식과 수치심에 사로잡힙니다. 그리하여 내 안에서 혼자 외로움에 떠는 어린아이가 만들어집니다. 불안, 공허, 외로움, 무기력 등 우리를 괴롭히는 부정적 감정, 가족 간의 불화, 관계 집착이나 중독이 바로 이렇게 사랑받지 못하고 버림받은 내면 아이에게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내면 아이를 만나고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내 안의 아이가 진심으로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게 될 때 그 아이는 상상력 풍부하고 열정적이며 직관으로 빛나는 내면 아이로 다시 태어납니다. 우리는 본래 그렇게 경이로운 존재였습니다. 네. 그 다음도 읽어주세요. 카를 융, 에릭 번, 존 버나드 쇼를 비롯해 많은 정신의학자들이 심리치료의 해석으로 내면 아이를 주목했습니다. 카를 융이 신성한 아이라고 불렀던 마음속 아이가 내면 아이입니다. 내면 아이의 상처가 치유되면 온화한 힘을 지닌 두려움 없는 존재, 본래의 자기 자신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존재임을 깨달으며 비로소 다른 사람에게도 마음을 열 수 있습니다. 내면 아이와 화해하면 타인과의 관계에도 회복됩니다. 펜을 들어 내면 아이에게 편지를 쓰고 큰 소리로 내면 아이를 깨워 대화합니다. 그러면 아이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사랑에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내면 아이의 고통과 분노, 두려움을 직시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진정으로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안의 어린 아이에게 말을 걸어봅니다. 네, 자, 오늘 우리는 이제 내면아이 그 코칭 프로세스를 가지고 지금 읽은 이 부분들을 모두 다 하나하나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30년 만에 휴식이라는 책을 읽었지요. 그 책에 보면은 이와 같은 아이들이 나와요. 성난 아이, 의존적인 아이, 잘난 척하는 아이, 열등감에 사로잡힌 아이, 의심 많은 아이, 외로움에 시달리는 아이, 두 얼굴을 가진 아이. 혹시 그 책을 읽으면서 어느 부분이라도 자신과 비슷한 어떤 아이를 좀 경험하셨나요? 만나셨나요? 놀랍게도 우리 안에 내면 아이는 하나만 있지 않아요. 이것들이 이제 하나를 알아차리게 되면 그 다음 기억, 또 다음 기억이 이렇게 기억의 문이 좀 열려요. 그래서 되게 풍부하게 이제 알게 되는데 처음에는 저도 마음 공부를 시작할 때 이렇게 집단에 가서 이제 둘러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렸을 때 뭐 이런 걸 물어보는데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모르겠는데요.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런 적 없는데요. 이런 얘기만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신기하게도 그 하나의 아이를 만나는 작업을 하자 그두 번째, 세 번째 이제 그리고 알아차림이 점점점 깊어지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한 명이라도 책을 읽으면서 어떤 경험이 되었다면 거기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는 되게 잘난 척하는 아이였어요. 어렸을 때부터. 잘난 척 왜 하겠어요? 모르니까 열등감이 많으니까 잘난 척을 하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잘난 척을 하는 아이였는데 저는 그 여러 번 얘기했는데 저는 이제 저희 엄마가 가게집을 했어요. 근데 그 제가 1학년 그때까지는 가게집에 있는 방에서 온 식구가 같이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1학년, 2학년 그때까지 그랬던 것 같아요. 친구랑 친해지면 친구가 니네 집 놀러 가자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제 그 친구랑 놀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집 놀러 가자고 하니까. 왜냐면 가게집에 있는 방에서는 친구랑 놀 수가 없어요. 엄마가 장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누구랑 이제 친해지면 걔한테 냉담하게 하고 다른 친구 사귀고 그게 제가 인간관계의 패턴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깊이 있게 누군가와 깊은 관계를 맺는 게 어려웠죠. 그래서 외로움에 시달리는 아이. 또 친구들을 이제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친구들을 이렇게 속이고 막 집이 원래 이쪽인데 사실은 여기야 이러면서 막 멀리 돌아가고 막 이랬어요. 나중에는 이제 엄마가 방을 하나 얻어줬는데 어떤 부잣집에 새 방을 얻어준 거예요. 거기서 이제 공부하라고 조용하게.
그런데 거기 새빵이잖아요. 그 새빵에 누구를 데리고 가기가 너무너무 싫은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돌아보니까 제 모든 수치심의 근원은 그 어린 시절에 그 가정 환경으로부터 나오는 수치심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알아차리자 굉장히 많은 것에 열쇠가 이렇게 풀리기 시작했어요. 나는 인간관계를 가질 때 그렇게 깊이 있는 관계가 불편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저는 사람들을 안 만나고 산 지가 거의 한 10년이 넘어요. 사람들 안 만나요. 저는 집에만 있어요. 밖에도 잘 안 나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밖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 그 소통에 어려움이 있기도 해요, 사실. 그러니까 막 연예인들이 왜 사람 너무 안 만나다 보니까 막 연기는 잘하는데 말할 때 되게 어눌하잖아요. 막 일상에 대화할 때 제가 좀 그래요. 근데 말을 이렇게 우리 코치님들이랑 할 때는 괜찮은데 물건을 사러 가거나 뭘 할 때는 이 사회생활을 거의 10년 동안 뭘 이렇게 그런 걸 안 하고 사람도 안 만나요. 그러면서 알게 됐어요. 나는 몇 명의 좋은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갖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구나를 알게 됐어요. 근데 예전에는 내 안에 수치심을 감추다 보니까 내가 아닌 나로 계속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걸 감추려니까 다른 것들도 다 이렇게 괜히 화내고 막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를 발견하게 되면 그 다음 어떤 아이가 나타나면서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 이런 걸 알게 되더라고요. 그걸 누구에게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자기 혼자 알아차림만 있어도 돼요. 그 알아차림, 아, 그랬구나. 내가 이래서 그랬구나. 이걸 알기만 해도 얼굴이 달라져요. 해방돼요, 해방. 거기서부터. 그래서 그 30년 만의 휴식이 참 친절하게 편하게 읽을 수 있게 써 있으니까 거기 다시 한번 읽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언제 이 여정이 모두 끝난 다음에 보셔도 좋아요. 자, 이제 제가 쉬는 시간을 좀 가질 건데 쉬는 시간 하면서 요것도 체크를 해갖고 오시면 돼요. 15분을 드릴게요. 15분. 10분 쉬시고 5분 동안 또 이거 하시면 되는데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음, 자, 여기는 김정수 코치님이 48페이지 읽어주세요. 삶 성장 과정에서 나의 역할 찾기. 어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 지금까지 맡아온 역할들을 찾아낼 수 있다면 잃어버렸던 나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어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 어쩔 수 없이 떠맡았던 나의 역할들을 찾아봅시다. 당신의 역할에 해당하는 단어에 표시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것 외에도 자신과 관련해서 생각나는 단어, 별명, 관계를 상징하는 말들을 더 적어 보세요. 당신하는 아이는 어떤 아이인가요? 활동 5분. 네. 이 표도 다 자, 읽어요? 안 읽어도 돼요. 이건 이제 어떻게 네. 하냐면,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일단 나눌 때, 1대1 코칭 할 때, 그때 사용하시면 돼요. 자, 어떻게 하냐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보세요. 소리 내서 혼자 쭉 읽어보면서 스스로 이렇게 나는 어린 시절에 이런 아이로 살았어. 라고 생각하는 거. 누가 나를 이렇게 부르지 않았어도 괜찮아요. 그냥 자기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다 쳐보세요. 동그라미 다 치고 나서 다시 동그라미 친 걸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내가 나한테 붙여주고 싶은 별명이 딱 떠오를 거예요. 그것들을 통틀어서 어떤 거 하나가 이렇게 대표되는 어떤 걸로 자기의 별명을 하나 이렇게 지어보세요. 그리고 이따가 1대1 코칭 하실 때 필요하다면 그 부분이 또 이렇게 이야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함께 나누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진실되게 자기 스스로 그렇다라고 느끼는 거에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시면 돼요.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가 어, 어렸을 때 어쩔 수 없이 떠맡았다고 생각하는 거. 그걸 한번 치면 돼요. 제가 시계를 좀 보겠습니다. 지금 52분인데요. 그러면 9시 5분까지 할까요? 9시 5분? 네. 9시 5분까지 하겠습니다. 네. 화면 끄고 9시 5분에 뵐게요. 자, 자기가 어떤 아이인지 이렇게 좀 찾으셨나요? 그러면은 이제 이 코칭 프로세스는 책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마음성장학교 책에서 1단계. 1단계는
58페이지예요. 58페이지. 매주마다 요 앞에 그 에세이가 있는데 이 에세이는 예전에는 책이 없을 때는 제가 강의로 다 얘기했던 부분인데요. 여러분 모두 다 읽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 1단계 내면화의 질문지를 체크하셨어요. 그래서 요거는 요 체크한 걸 가지고 2단계를 지금 같이 할게요. 2단계는 내면화의 셀프 코칭인데 이 코칭은 셀프 코칭으로 진행해도 되지만 오늘은 우리 코치님들이 두 분씩 짝이 되어서 한 명 한 명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은 30분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정체성, 기본적인 욕구, 사회성에 대한 체크를 하셨고 각각의 항목이 10개 이상이면 내면화의 돌봄과 치유가 필요한 상태다라고 하는데 그게 10개가 아니어도 뭐 1개, 나는 1개야, 2개야 이래도 그 거기에서 발견한 그 문장을 가지고 그 문장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주목해서 코칭을 진행하시면 되세요. 그러면 이제 그 코칭을 보면은 여러분 책에 1번부터 9번까지 코칭 질문이 있어요. 그동안에 코칭 많이 우리 진행을 해보셔서 이제 그 방식대로 하면 되는데,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읽어주시면 되고, 그 고객이 더 많이 얘기를 해서 뭐 1번을 하는데 2번, 3번을 얘기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래도 그냥 1번 물어본 다음에 2번을 다시 물어보세요, 그냥. 2번 물어보고 또 3번 물어보고 이렇게 하면 되고. 자, 책에 보면은 5번이 있습니다, 여러분. 5번. 그리고 4번 먼저 볼까요? 4번에 내면 아이가 건강해진다면 당신의 삶에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라고 물어봐요. 이 어떤 변화는 내면 아이가 건강해졌을 때 내가 경험하는 어떤 삶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세요. 건강해지면 뭐 이렇게 될 것 같다. 이런 삶을 살아갈 것 같다. 이런 거 얘기하시면 되고 5번은 yes로 표시한 것들을 모두 읽는 거예요. yes라고 표시한 것들 체크리스트에서. 그래서 예스로 표시한 걸 쭉 읽다 보면은 뭔가 알아차림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질문하는 분은 예스로 표시한 항목은 어떤 것들인가요? 모두 소리 내어 읽어보세요. 여기까지 질문하시고 모두 소리 내서 읽으시면 자, 읽으면서 혹은 다 읽고 나서 어, 자기 자신에 대한 대해 성찰한 것은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보시면 돼요. 끊어서 질문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뒤에까지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서로 인정과 응원의 마음을 전하고 역할을 바꿔서 다시 15분 동안 할게요. 그래서 15분, 15분, 총 30분 동안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개인 방에 들어가서 하시는 부분은 녹화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파트너를 믿으시고 좋은 대화의 시간을 가지시면 되세요. 자, 오늘 또 하나 얘기 드릴 거 있는데, 우리 마음성장 코칭 기초 과정을 배우신 분들, 그 마음성장 코칭 기초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혹시 기억나나 보세요. 뭐냐면, 코치는 고객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거의 알 필요가 없다. 고객도 그것을 알 필요가 있다. 이런 문장이 있답니다. 그게 도대체 뭔 얘기야? 이럴 수 있는데 제가 코칭과 상담의 차이점을 얘기하면서 안내를 해드렸어요. 마음성장학교의 코칭 여정을 하면서 우리가 과거의 이야기들을 나누는 이 내면 아이와 그림자 뭐 이런 시간들 몇 주가 있는데 이 시간을 지날 때 여러분 안에는 우리 인생이 다 다르니까 어떤 사람은 되게 어려운 과거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고 또 지금 현재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우리는 좀 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안전한 그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우리는 여러분은 마음성장학교 그 카페에 성찰을 보시면은 다른 어떤 마음을 치유하거나 하는 집단하고 상당히 다른 거를 발견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렇게 다른 분은 어떻게 하나 하고 마음성장학교 하면서도 다른 데 이렇게 기웃기웃 해본 적이 있거든요. 죄다 자신의 스토리예요. 막 누가 이렇고 누구 때문에 힘들고 스토리들의 향연이에요. 모두 다. 근데 마음성장학교의 카페에는 스토리가 없어요. 다만 성찰만 있어요. 여러분이 코치세요. 마음성장학교의 코칭은
여러분이 스토리를 나누고 싶으시면 얼마든지 우리는 우리 안전한 대나무 숲이 되어서 내가 한 번도 꺼내지 못한 그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공간이 될 거예요. 하지만 내가 스토리를 이야기하지 않아도 이 코칭은 동일하게 효과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럼 스토리는 개인적인 시간에 이 마음성장학교의 그 내면 아이 코칭을 오늘 한 번 하고 그럼 다음엔 또 다른 거 하고 그러면 내면 아이 상처 치료 끝인가? 그거는 아니고 프로세스를 안내해 드렸잖아요. 이 프로세스라는 게 뭐냐면 프로세스는 그것대로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세스를 계속 반복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혼자 개인적인 시간에는 어떤 스토리든지 다 나올 수 있죠. 오늘도 이따가 다른 활동을 하면서 또 경험하실 거지만 그 스토리를 꼭 내가 만나는 이 코치에게 다 얘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만큼 하면 되고, 그렇다 아니다. 또 그 질문을 딱 들으면 또 어떤 스토리가 떠오르지만 그 스토리를 얘기할 수도 있고, 그 스토리를 혼자서 가만히 느껴보고, 지금 이런 생각을 하니까, 뭐 이런 성찰이 됐어요. 이렇게 성찰만 나누셔도 되고, 그런 어떤 것들은 모두 다 그 대화를 하는 주체인 코치님들 스스로가 결정하셔서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그래서 자신의 스토리를 막 다 얘기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또 얘기해도 좋다라는 얘기도 드렸어요. 그러면은 두 분씩 들어가서 30분 동안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침묵으로 동행을 할 거지만 녹화는 하지 않겠습니다. 자, 모두 다 들어가세요. 가장 좋은 짝꿍을 이렇게 짝지어 드렸어요. 음, 이제 3단계. 이제 3단계예요. 여기 지금 오늘 이제 1이잖아요. 지금 내면화의 상처 치료가 제일 첫 번째 지금 프로세스인데 매번 나오는 프로세스가 그냥 순서를 정한 게 아니라 이 프로세스대로 하시면 된다라는 그런 그 단계예요. 다음은 우리가 3단계 의식의 흐름 글쓰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의식의 흐름 글쓰기는 제가 생존 독서에도 써놨는데 여러분 중에 생존 독서 가지고 있는 분은 생존 독서의 그 두 번째 챕터가 우리가 요번 주랑 다음 주에 나누는 내용이 그 두 번째 챕터에 또 나옵니다. 그래서 같이 읽으시면 좋은데 두 번째 챕터가 책을 통해 진짜 나를 만나는 법. 이게 이제 두 번째 챕터예요. 생존 독서에서. 이 부분들이 오늘 하는 내면 아이, 그다음 다음 주에 하는 그림자에 대한 영역을 또 보충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읽으시면 되겠고, 의식의 흐름 글쓰기는 누가 좀 읽어주시면 좋은데, 여기는 아까 우리 보니까 우리 김혜수 코치님이 의식의 흐름 글쓰기 하겠다. 이렇게 지금, 네, 우리 코치님 읽어주세요. 기대 네, 효과부터 네, 방법, 그 밑에까지 다 읽어주세요. 네. 네. 3단계 의식의 흐름 글쓰기. 기대 효과. 1. 내면의 자아를 인식할 수 있다. 2. 자신의 생각, 행동, 대인관계 유형 등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3. 마음속에 엉킨 감정을 토해내고 평안을 회복한다. 4. 자신의 삶에 다양한 관점을 갖는다. 5. 매일 아침 하루를 시작하는 자기만의 의식을 갖는다. 방법 1. 매일 아침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쓴다. 2. 직접 손으로 3쪽 분량의 글을 쓴다. 3. 시간은 20분에서 30분이 넘지 않도록 한다. 4. 내면에서 들려오는 것은 무엇이든 다 쓸 수 있다. 5. 가능한 빠르게 적어 내려간다. 6. 다 쓴 후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나 감정 등 그날의 통찰을 한 줄로 요약한다. 비열해져라, 까다로워져라, 바보가 되라, 기뻐하라, 거칠어져라, 무엇이든 좋다. 깊이 생각하거나 의미를 찾으려 하지 말라. 분석하려 하지 말고 그냥 써라. 100일에 도전해보자. 네, 아주 잘 읽으셨습니다. 자, 의식의 흐름 글쓰기는 내면의 흐름 글쓰기 또는 모닝 페이지,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저도 굉장히 효과를 많이 본 방법인데, 이 방법은 아침에 쓰는 게 아침에 쓰라고 되어 있죠. 보통 일기는 하루를 마치고 저녁에 써요. 감사 일기 같은 경우도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세계의 감사를 떠올리고 이제 잠을 자고 뭐 이런 식으로 해요, 보통. 물론 아침에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이 의식의 흐름 글쓰기는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거예요. 아이들을 다 내보내고 나서 혼자 있는 시간에 해도 좋고, 또는 조금 일찍 일어나서 마치 새벽 기도처럼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그거는 그냥 여러분이 편한 시간에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여기 마음속에 엉킨 감정을 토해내고 평안이 회복된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이 어떤 갈등의 상황에 있거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거나 할 때 이제부터는 노트를 하나 펴서 막 쓰는 거예요. 이 방법에서 보면은 그 직접 손으로 쓰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워드로 치면 안 되냐 그러는데 이 워드로 치는 과정에서 이 뇌가 한번 거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손으로 잘 굴러가는 볼펜으로 쓰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볼펜으로 그냥 쓰는데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쓰는 거예요. 나중에 이거를 보고 이걸 자료로 뭔가를 해봐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계산하게 되고 좀 잘난 척하게 되고 좀 잘 써보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면 이 효과가 없어져요. 만약에 오늘 보니까 그 문장 중에 격노한다라는 문장이 있다 보니까 대부분 다들 자신이 참고 있는데 격노한다. 우리 코치님들은 다들 사회적인 자아가 다들 사람들 앞에서 뭔가 가르치다 보니까 다들 웬간한 화들은 다 참는데 가끔씩 격노한다에 많은 체크가 되어 있더라고요, 오늘. 그런 날 이거 하면 너무 좋겠죠. 그런데 제가 여기 100일 동안 해보라라고 한 거는 뭐냐면 자신이 그냥 지금 이 우리가 마음성장학교 여정을 갖고 있으니까 그냥 노트 아무거나 가지고 그냥 아침에 막 이렇게 써보는 거예요. 그러면 되게 마음이 깨끗해지실 건데 여기 시간이 20분에서 30분으로 제한하고 있는 이유는 뭐 1시간 쓰면 더 좋지 않을까? 이게 보통의 감정이 막 이렇게 격양되어 있거나 감정이 깊은 우울에 빠져 있는 사람이 30분 이상 자신의 감정 속에 머물러 있으면 거기서 나오기가 좀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을 맞춰놓고 하는 거예요. 20분, 30분 맞춰놓고 알람이 울리면 딱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멈춰서 호흡하는 거예요. 숨을 크게 들이쉬고 내쉬면서 아, 오늘 이거 내가 이렇게 쓰고 보니까 지금 이런 마음이 올라오네. 아, 이런 거 알게 됐네. 마지막에 줄을 하나 긋고 거기다가 오늘 내가 이런 거 알게 됐다. 내가 이런 거, 뭐, 알아차렸다. 뭐, 이런 거를 써보는 거예요. 요 6번은 제가 안내하는 저만의 방식인데, 만약에 이 6번을 빼고 그냥 막 이렇게 쏟아내기만 하면요. 이 아래 있는 의식을 하는 거예요. 막 거칠게 자신의 내면을 다 쏟아내기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냥 쓰레기를 계속 쌓아가는 일이 생겨요. 반복적으로 자기 안에 있는 쓰레기를 계속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반드시 성찰과 연결되어야만 효과가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게 줄고 없어져요. 너무나 많은 고통 속에 있을 때는 이게 당최 이게 언제 끝나지? 언제 깨끗해지지? 라고 할 수 있는데 끝나요. 여러분. 근데 많이 나오면 그만큼 오랫동안 무언가를 참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는 그냥 아침이다. 나는 지금은 모닝 페이지를 쓰고 있다. 나는 내 의식의 흐름에 따라 글을 쓰면서 뭔가를 알아차리고 싶다. 막 이러면서 막 써요. 처음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어떤 사건 하나에 꽂히면 막 여러 가지가 나올 거예요. 음, 요번 주는 이 의식의 흐름 글쓰기를 한번 써보시고 우리가 내면 아이에 대해서 하고 있으니까 쓰다가 어느 순간 자신의 어떤 과거의 어떤 사건이나 이런 게 떠오르면 그걸 가지고 거기에서 올라오는 느낌들, 감정들, 또 그 상황을 묘사하는 글들 이런 거 그냥 막 써보시면 돼요. 쓰고 버린다라는 생각으로 쓰시면 가장 좋습니다. 꼭 경험해 보세요. 100일에 도전해 보세요. 아셨죠? 자, 혼자 하는 활동이에요. 자, 3단계는 이거고 이제 4단계예요. 4단계는 목욕하며 다시 태어나기인데요. 이 목욕하며 다시 태어나기를 우리가 여기서는 할 수가 없잖아요. 목욕을 하는 거는 어떤 거예요? 요즘에 많은 집이 그 욕조가 없어요. 샤워기만 있는 집들도 있는데 여러분 욕조 있어요? 욕조가 없구나. 네, 그 대중 목욕탕 이런 데도 요새 또 없더라고요. 막 거의 많이 문을 닫고. 욕조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저 이거 공유를 좀 중지할게요. 이거 음악 틀고 하면은 목욕하실 때 또 좋은 음악이 있으니까 이거 커피소년 음악 되게 좋은데, 목욕하면 다시 태어나기 설명해 드릴게요.
욕조는 마치 엄마의 자궁과 같은 것을 우리가 떠올리게 해요. 그래서 욕조 속에 가만히 들어가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뭐 심리학 책을 읽거나 누군가의 위로를 받거나 하는 것과 다른 차원의 우리가 그 기억하고 있는 또는 기억하지 못하는 그거를 좀 이렇게 알아차리고 그 부분을 내가 이렇게 나를 돌봐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욕조 속에서 굉장히 많은 알아차림과 성찰, 치유를 경험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이 자기 스스로를 위한 좋은 향기 나는 비누라든지 로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특별한 날 자기에게 선물도 하시고 그래서 그게 뭐 한 10,000원 정도면 또 이렇게 10,000원, 20,000원이면 또 이렇게 백화점 같은 데 가면 엄청 향기 좋은 거 있더라고요. 이렇게 막 폭탄처럼 생긴 애들도 있고 뭐 하여튼 막 많더라고요. 그런 거를 뭐 선물로 자기한테 해서 한번 그런 특별한 시간 한번 가져보세요. 잠시 한번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제가 뭐 좀 안내를 할게요. 목욕하며 다시 태어나기 안내하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하게 그냥 네, 눈을 감고 가만히 있으시면 돼요. 제가 노래를 하나 틀어드릴게. 그 노래를 틀으면 이게 잠깐 제가 그냥 할게요. 노래 안 틀고 그냥 할게요. 자,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를 자연스럽게 이제 계속 반복해 보십니다. 숨을 크게 들이쉬고 내쉬고 또 들이쉬고 내쉽니다. 제가 지금 음악을 하나 공유했는데 혹시 들리시면 동그라미 한 번만 해주세요. 아, 음악이 안 들리나요? 누가 내 맘을 알아줄까? 누가 나를 네. 불러? 자, 음악을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내 꽃 하나 없네. 이젠 괜찮다 했었는데 익숙해진 줄 알았는데 십차차 절망에 또 쓰러져 있네. 편이 되어줄게. 괜찮다 말해줄게. 잘될 거라고 난 빛날 거라고 넌 나에게 소중하다고 내 목소리 기억해.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넌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 자, 눈을 감고 가만히 자신을 한번 안아봅니다. 당신의 내면 아이는 우리가 때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어떤 상황 속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따뜻한 욕조에 물을 가득 담고 향기로운 입욕제를 풀고 자신의 몸을 구석구석 깨끗하게 정성껏 닦아주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향기가 참 좋은 그런 냄새가 나고
내가 내 몸을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아름다운 예술품을 다루듯이 그렇게 어루만지면서 닦아줍니다. 잠시 욕조에 가만히 누워서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그 어떤 감정도 다 그대로 느껴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괜찮아. 다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다 괜찮아. 라고 말합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든지 스스로에게 다 괜찮아. 라고 말해줍니다. 지금 여기 당신은 있는 그대로 완전합니다. 하루하루 변화하고 성장하는 존재, 그것이 바로 우리들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일 변화합니다. 오늘은 오늘 모습 그대로 완전하고 내일은 또 내일만큼 완전합니다. 매일매일이 완전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잘 도착하셨습니다. 자신이 땅을 딛고 있는 이곳에서 이제 어른이 된 내가 가장 연약하고 가장 힘들었던 그 시절의 나를 만나서 안아주세요. 우리가 그 따뜻한 물 속에서 마치 그 아기가 엄마의 자궁 속에서 태어나듯 당신도 이제 새롭게 태어납니다. 이제 어른이 된 나는 어린 시절의 나에게 누구보다도 친절하고 누구보다도 다정한 그런 엄마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정성껏 안전하게 돌봐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나의 내면 아이에게 가장 그 아이가 듣고 싶은 한마디를 해줍니다. 각자 어떤 말이 떠오르시든지 오늘 그 내면 아이 코칭을 하면서 만나게 된 그 아이에게 이름을 부르면서 정성껏 안전하게 돌봐주겠다고 이제부터 언제나 함께 하겠다고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봅니다. 자, 이제 눈을 뜨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목욕을 한번 해보세요. 욕조가 없는 분은 샤워기를 틀어놓고 물 좀 많이 써보세요. 자, 그리고 저는 그 지방 가면은 호텔 사우나가 있어요. 별로 안 비싸요. 10,000원도 안 돼요. 10,000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10,000원. 근데 거기 가면은 이렇게 노천탕도 있고 뭐 되게 좋은데 천안 온천 있죠. 천안 온천 있죠. 그 전에 천안에 있었던 것 같은데 천안 유성? 천안인가? 어디죠? 그 지하철 타고 내리면 호텔 있는데 온천 있는 호텔 있는데 거기 강의 다닐 때 강의 갔다가 동네 호텔을 갔다 와요. 왜냐면 그거 가려고 사우나 가려고. 사우나를 그냥 물에서 놀려고 가는 거예요. 물 속에 가만히 앉아있다 오려고. 참 재밌는 취미죠.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돈도 안 들고 아주 좋아요. 자, 근데 그게 이 내면화의 상처 치료하면서 알게 됐어요. 아, 내가 이거 되게 좋아하는구나. 이 공간이 나한테 되게 편하고 좋구나. 그러면서 저는 그 사우나를 가끔 다니게 되었어요. 동네에서는 안 가요. 강의 갔을 때나 그럴 때 가고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이런 시간 한번 가져볼게요. 이제 5단계인데요. 사람들은 가끔 과거의 자기에서 나오지 못하면 자신의 내면 아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과거에 굶주리고 허기지고 폭력적인 가정 안에서 살았던 자기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 어른이 된 다음에는 이제 배고프지도 않고 자신을 때리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풍족함에도 불구하고 늘 그러한 공포 속에서 불안 속에서 살면서 그 풍요로운 지금 현재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아이들에게도 계속 불안한 그 마음을 전하고 네, 막 돈을 막 이렇게 모은다든지
막 하여튼 잘 쓰지도 못하고 막 이러는 분들이 계세요. 결핍된 의식은 계속해서 알아차리지 못하면 현재를 즐기고 살아가지 못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내면아이 상처 치료는 매우 중요해요. 그런데 이 내면아이는 굳이 제가 상처 치료라는 표현을 잘 쓰지 않는 이유는 내면아이를 알아감과 동시에 우리는 굉장히 자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내면아이는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우리가 꼭 만나야 될, 반드시 만나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채팅창에다가 뭐를 하냐면요. 5번을 할 건데요. 5단계. 그때는 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때는 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할 수 있는 거. 굉장히 다양한 게 있어요. 할 수 있는 거, 갈 수 있는 거, 볼 수 있는 거, 되게 많죠. 여러분에게 자유가 많죠. 지금부터 막 쓰시면 우리가 서로서로 아이디어를 얻을게요. 다 써서 올리는 게 아니라 채팅창을 지금 열어서 그냥 하나씩 생각날 때마다 엔터를 누르는 거예요. 자, 네. 지금 올려보세요. 자, 이제 결핍에서 나와 내가 나에게 해줄 수 있는 그 풍요로운 무엇이 있는지. 어떤 분은 떼 부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는 그때는 떼를 못 부리는 착한 아이로 살았어야 되는데 지금은 남편한테 떼도 부릴 수 있대요. 네. 부러웠어요. 자, 떼를 부릴 수 있다니 세상에. 자, 여러분 여기다가 뭐든지 써도 돼요. 네. 저는 내면아이 상처 치료할 때 카페 같은 데 혼자 못 가는 사람이었어요. 40살에. 진짜 신기하죠? 지금은 사우나도 혼자 가는데 고기도 혼자 구워 먹을 수 있어요. 저는 횟집도 혼자 가요, 저는. 근데 그때는 카페에 혼자 앉아있기가 제 소원이었어요. 여기 누군가는 카페 혼자 앉아있기가 소원인 사람 있어요? 저는 그때 그랬답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은 얼마나 더 훌륭해지시겠어요? 왜 안 올라와요? 네, 할 수 있는 거. 네, 피아노 실컷 칠 수 있어요. 네, 혼자 여행 가는 거. 하얀 운동화, 하얀 티셔츠, 하얀 물건. 네. 아, 그래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왜 없을까? 자, 빨리빨리 이게 막 채팅창이 막 엄청 바빠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여러분 옛날엔 못했는데 지금은 할 수 있게 된 거. 해봐요. 저는 그 나이키 신발 가죽, 빨간 나이키. 그거 너무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중학교 때. 그런데 우리 엄마가 페가수스를 사준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쪽팔린 거예요. 나는 나이키를 사달라 그랬는데 엄마는 페가수스를 사줬어요. 차라리 아예 다른 걸 사주지. 너무너무 저한테는 그런 모든 게 수치스러웠어요. 그래서 제가 그 40살에 저한테 그 빨간색 가죽 나이키를 선물했어요. 우리 신발장에 아직도 있어요. 그 다음에 오리털 파카를 저는 사줬어요. 빨간색 오리털 파카. 빨간색. 저는 그 교복을 안 입었는데, 부잣집 애들이 빨간색 오리털 파카를 그때 입고 다녔어요. 그때 그게 막 처음 나왔어요. 너무 비쌌어요. 그 당시에 막 4, 50만 원 했던 것 같아요. 그 옛날인데. 너무 갖고 싶었는데, 나중에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그런 옷은 비싸서 잘 못 샀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제가 마음 공부하면서 내면아이 할 때는 그 빨간색 오리털 파카가 그때는 벌써 한물 가가지고 별로 아무도 안 입을 건데 그냥 저한테 사줬어요, 저는. 그리고 버렸어요. 옷장을 너무 많이 차지해서 지금은 없어요. 자, 여러분은 뭐 했어요? 또, 뭐 할 수 있어요? 저는 갖고 싶었던 것들을 저한테 사주고 그랬는데, 음, 네, 포기해야 될 거,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 그러시군요. 기대는 거 할 수 있고, 네, 친구랑 밤늦게까지 얘기하기 할 수 있군요. 그래요. 자, 원피스, 박성구 씨 원피스 입을 수 있는 거? 옛날에는 남자처럼 키웠어요, 엄마가 혹시? 원피스 못 입겠어요? 자, 저는 우리 엄마가 동생 물려줘야 된다고 남자 같은 옷을 사줬어요, 저한테 늘. 남동생이 있었거든요. 근데 걔는 내 옷을 물려 입겠어요, 걔가? 걔가 더 큰데, 막 점점. 그래서 괜히 남자 옷만 입었어요. 엄마의 절약 정신 때문에 괜히 남자 옷만 입었어요, 저는. 음, 네, 나를 챙겨주는 엄마. 네, 그런 엄마가 내가 될 수 있군요. 네, 그래요. 와, 다른 분 것도 보면서 또 이렇게 영감을 얻으세요. 자, 여러분이 이번 한 주 동안
옛날에 나는 할 수 없었는데 지금 해줄 수 있는 것들을 떠올리면 정말 많은 풍요로운 자신의 삶을 맞이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게 너무나 많다는 거를 알게 되실 거예요. 저는 그, 이런 것도 발견했어요. 뭐냐면 단팥빵. 저는 단팥빵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은 우리 코치님들이 올 때마다 단팥빵을 전국에서 사갖고 오세요. 그래서 또 들었는데 또 안 사오면 또 저한테 욕 먹을까 봐 우리 박사님 코치님은 그 대전에 살기 때문에 성심당을 기차 타고 올 때마다 막 사갖고 오고, 또 우리 그 또 멘토 코칭방에 있는 우리 코치님 또 그 코치님은 또 지하철역에서 올 때마다 단팥빵을 막 10개씩 사요. 그러지 마시고 그냥 한 개 사오면 돼. 한 개, 한 봉지. 근데 막 10개씩 사오고 막 이래요, 저한테. 왜 사왔는데 안 먹냐. 단팥빵 좋아한다 그러지 않았냐. 막 저한테 막 단팥빵으로 막 압박을 하셔요. 근데 너무 행복하죠. 저는 단팥빵 너무 좋아하는데 제가 결혼할 때 너무 그 외국에서 살았던 우리 시댁과 결혼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단팥빵을 안 먹고 무슨 뭐 무스 케이크 뭐 이런 거만 먹어요. 막 르꼬르동 블루에서 그 공부하고 온 사람이 만든 케이크를 막 공수해 왔다 막 이러면서 그런 걸 먹는 거예요. 결혼하는데. 근데 제가 그 순간 나는 단팥빵 좋아한다는 말을 하면 안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혼한 내내 저는 마치 그 외국에서 살아온 그 시댁 식구랑 똑같이 저도 마치 외국에서 살다 온 것처럼 제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취향을 다 버리고 감췄어요. 마음 공부를 하면서 제가 가장 기쁘게 회복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엄마의 음식이에요. 우리 엄마는 전라도 사람이고 늘 엄청 바빴음에도 불구하고 상다리가 부러지게 진짜 국, 찌개, 구이, 볶음, 나물 몇 가지가 되는 김치 막 전라도 사람들 그러거든요. 그렇게 차렸어요, 늘. 그런데 지금은 그러지도 않아요, 전라도가. 근데 옛날에 그랬어요. 집에서도 늘. 그리고 먹으면 또 싹 버려, 엄마는 또. 또 내일 또 다 새거. 이렇게 해주는 엄마였어요. 근데 결혼을 딱 하고 났는데 우리 시어머니는 여러분 옛날 드라마에 재벌가 드라마에 막 이런 거 나온 거 알아요? 어머 누가 여기 콩나물을 안 먹어 일단. 고등어, 콩나물 이런 걸 안 먹더라고요, 그 집은. 서민들의 음식이라 그러면서 안 먹더라고요. 웃기죠? 그러면, 그리고 고춧가루를 절대 안 써요. 누가 고춧가루를 썼니? 막 이렇게 막 혼나요, 막 고춧가루를 쓰면. 이 고춧가루를 안 써요. 그러니까 제가 그 내가 살아온 모든 식생활과 나의 삶에 대해서 그냥 수치심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 순간. 그 집이 재벌이냐면? 아니, 그렇지는 않아요. 드라마를 많이 보신 것 같아, 제 생각에는. 그래서 하여튼 어쨌든 저는 이제 그랬어요. 근데 이제 마음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된 건, 그 엄마의 음식들이 얼마나 나에게 그 소중한가를 알게 되고, 그게 거의 되게 나의 근본, 뿌리, 그거를 회복하는 느낌이었어요. 제철마다 새로운 음식을 해내는 그 엄마의 정성스러움과 그 음식에 대해서 내가 자부심을 다시 회복하고 느낄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단팥빵 진짜 좋아하는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감히 나 단팥빵 좋아하니까 내 거 단팥빵 사와. 이 말을 못 했던 거예요. 그냥 무스 케이크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저는. 무스 케이크 싫어해요, 저는. 하물며 싫어해요, 저 그렇게 찐득한 거. 싫어하는데 마치 그것만 좋아하는 사람인 것처럼 살았던 시간이 있었어요. 얼마나 바보 같은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마음 공부한 다음부터는 내가 싫어하는 거에 대해서 나는 그거 싫어해. 나는 이거 좋아해. 뭐 이렇게 내가 싫어하는 것과 좋아하는 거를 하나하나 찾아가는 그게 결국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의 그 근본을 다시 세우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내면의 상처 치료, 자기를 알아가는 거,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뭔가 되게 대단하고 거창하고 철학적인 어떤 답을 해야 될 것 같고 이러는데 그걸 버리고요. 이걸 한번 해보세요. 매일 일상을 살아가면서 이거 내가 되게 좋아하는 거네. 무언가를 우리가 계속 마주하게 되잖아요. 차를 한 잔 마시게 되고, 사람을 만나게 되고, 음식을 먹게 되고, 그때마다, 내가 이거 되게 좋아하구나. 이거 하고 있으니까 너무 행복하구나. 이런 순간순간들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냥 그 순간 그걸 알아차리고 그걸 다시 한번 이렇게 저장하세요. 그 저장한 게 많이 쌓이면 여러분의 그 고요함이 이 향기가 되어서 이렇게 더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굳이 내가 누구라는 걸 설명하지 않아도 그냥 알아지는 자기가 있으실 거예요. 꽉 차오르는. 근데 그 아주 작은 거에서부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단팥빵을 좋아해가지고 내면화의 상처 치료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는 거예요, 지금. 어, 단팥빵을 전국에서 막 공수해가지고 박스로 해가지고 막 먹었어요, 지금. 그동안 못 먹었으니까 많이 먹어야지 막 이러면서 막 그렇게 먹었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이제 막 식빵만 파는 빵집, 단팥빵만 파는 빵집, 뭐 이런 빵집들이 막 생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광화문에 갔는데 저는 길에서 음식 먹고 그런 사람 아니었거든요, 그때. 저는 선생 아이덴티티가 너무 강해가지고 막 밖에서 그런 거 먹는 거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길에서 먹는 거 특히. 근데 거기에 이제 단팥빵 집이 생긴 거예요. 막 10가지 정도 되는 단팥빵이 쫙 있고. 근데 제가 그때 그 중에 가장 먹고 싶은 거 오리지널 하나를 딱 사가지고 그걸 들고 광화문 그 한복판 경복궁인가? 아니 경복궁 말고 여기 덕수궁 그 앞에서 이걸 먹고 있었어요. 길거리에서. 근데 제 친구를 만나기로 했는데 친구가 이렇게 오면서 뭐 하는 거야 지금? 왜 그걸 길에서 먹고 있어? 그것도 혼자? 또 엄청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 지금 어, 나 내면화의 상처 치료하잖아. 그런데 내가 이거 엄청 좋아하는 거더라고. 그래서 지금 나한테 먹여주고 있는 거야. 이러면서 좀 그렇게 하고 이게 사람들이 나이가 든 늙은 여자가 이제 뭐 이렇게 뭐 춤도 추고 막 별거 별거 다 했어요. 저는 뭐 연극도 하고 싶은 걸 다 했어요. 마흔에. 막 그 안양시 그 중앙공원 있거든요. 거기서 막 공연도 하고 소녀시대 바지 입고 지금보다 한 20kg 빠졌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소녀시대 바지 입고 그 40살에 막 공연도 하고 연극도 하고 안양 문예회관에서 연극도 하고 막 여러 가지 다 했어요. 내가 못 살아본 인생을 그때 다시 다 살아본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가장 좋아하는 걸 하면서 여기까지 오는 길이 이렇게 열리고 열리고 열렸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쉽게 자기에게 해줄 수 있는 건 너 지금 뭐가 제일 좋아? 뭐가 제일 편해? 그걸 해주는 거예요. 그걸 해줘야 여러분이 위대한 일을 하겠다라고 하면 그 일까지의 길이 이렇게 이제 열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자기에게 그 작은 신뢰 있죠. 작은 신뢰. 작은 신뢰 하나하나를 쌓아보세요. 그게 정말 좋습니다. 자, 이번 한 주 동안 나는 어떤 것을 할 때 기쁜지 자기 스스로에게 그런 것들을 해주시고 좋아하는 거 목록을 한번 작성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하나 올해가 끝날 때까지 하나하나 자기한테 그 시간들, 그것들 사주기도 하시고 시간도 허락해 주시고 그렇게 하세요. 자, 이제 6단계예요. 6단계는 편지 쓰기인데요. 우리가 편지 많이 써보셨죠, 그동안. 오늘 편지는 이렇게 쓰는 겁니다. 6단계는요. 네, 제가 읽어볼게요. 내면 아이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면 아이의 고통, 분노, 두려움을 온전히 느껴보세요. 그때 그 순간을 직면하며 내면 아이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느껴보세요. 그리고 마치 엄마가 곁에서 위로하고 안아주듯 마음을 전하는 편지를 써봅니다. 자, 이 편지를 쓰실 때 그때 거기 한 장면에 대해서 쓰세요. 지금 떠오른 오늘 이렇게 내면아이 그 코칭하면서 떠오른 하나의 장면 있죠? 그 장면에 있는 그 아이한테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나는 이랬어라고 쓰면은 그 너무 두루뭉술해서 아무 내 마음 깊은 곳에 도달하지를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의 장면이 떠오른다면 그때 거기 그 장면에 있는 아이에게 씁니다. 제가 5분 정도 드릴게요. 5분 동안 음악 들으면서 써보세요. 음악 아까 들렸다고 했는데 한번 들리나 다시 한번 보세요. 안 들리나 보네. 왜 안 들리? 자, 이제 들리죠? 누가 내 들려요? 맘을 위로할까? 자, 그러면 이제 이 음악이 5분이에요. 누가 내 맘을 알아줄까? 그때 거기 그 아이에게 집중하면서 그때의 감정들, 또 생각, 느낌들 이런 것들을 한번 위로하면서 기록해 보세요.
나 이젠 괜찮다 했었는데 익숙해진 줄 알았는데 다시 찾아 처음에 없어져 나를 빼어줄게. 괜찮다 말해줄게. 잘될 거라고 난 빛날 거라고 넌 나에게 소중하다고 내 목소리 기억해.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넌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 줄 알았는데 다시 찾아 괜찮다 말해줄게. 다 잘 될 거라고 빛날 거라고 넌 나에게 소중하다고 내 목소리 기억해. 참 잘될 거야. 넌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 괜찮다 말해줄게. 잘될 거라고 거라고 나에게 소중하다고 목소리 기억해. 다시 갈 거야. 넌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 네, 이제 다 쓰셨나요? 자, 제가 아까 여러분 2명씩 짝꿍이 됐던 방이 있어요. 오늘 내면아이 코칭하셨던 그 대나무 숲의 효과가 있어요. 임금님기는 당나귀 귀 이거 대나무 숲에 가서 하잖아요. 스스로 아, 그렇지 하고 알아차리는 그 알아차림, 그리고 누군가 가만히 들어주었을 때의 그 느낌들, 그것들이 결국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어요.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될 수도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들어가서 뭘 하냐면 한 명이 그걸 읽고 다른 한 명은 가만히 듣고 거기에 대해서 뭐 한마디만 해주시고 또 그 아이에게 필요한 말 한마디만 해주시고 인정 응원 설명은 하실 필요 없어요. 또 다른 분이 읽고 가만히 느끼시고 또 그 아이에게 인정 응원이 되는 말 한마디 해주시고 바로 나오시면 됩니다. 제가 아마도 그게 읽는 거는 더 빨리 읽기 때문에 한 2, 3분이면 다 읽으실 거예요. 네, 5분 드리겠습니다. 네, 5분 동안 읽고 나옵니다. 분도 있고. 자, 괜찮아 사랑이야 라는 드라마 안 보셨구나. 그 드라마가 아마 뭐 어디 있을 거예요. 넷플릭스나 어디 있을 거예요. 되게 좋은 드라마예요. 정신과 병동에 있는 그 근무하는 그 사람들과 그다음에 조현병을 앓고 있는 뭐 작가 이렇게 막 나오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일을 할 때도 도움이 되실 거고 또 하나는 되게 깊은 관계에 대한 어떤 또 남자와 여자의 관계 맺기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공부가 필요하신 분들 모두 다 되게 도움될 거예요. 안 나오네요, 이분들. 얘기하는 거겠죠? 강제로 닫아도 되겠죠? 읽다가 끝나는 건 아니겠죠? 누군가 막 소설을 써가지고 계속 막 읽는 건 아니겠죠? 닫을 때까지 기다리시나? 5분 됐나? 근데 제가 5분 드린다 그랬구나. 5분 됐겠죠? 닫았는데. 네. 여러분 다 읽고 나왔어요? 중간에 나오게 된 건 아니겠죠? 네. 오, 중간에 나오시는 분이 있으면 안 되는데. 음, 좋아요. 다 나오세요. 자, 이제 마지막 단계예요. 내면 아이 마지막 단계 나누겠습니다. 이제 편지를 썼어요. 이제 7단계입니다. 여러분, 이 7단계는요, 7단계는 함께 살기예요. 내면화의 상처 치료를 처음에 제가 막 이제 공부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때 많은 책들에서 뭘 발견했냐면 내면화를 뭐 이렇게 막 편지를 써서 강물에 띄어보내고 내면화를 떠나보내고 뭐 이런 방식으로 내면화의 상처 치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참 그렇게 했어요. 막 내면화를 막 떠나보내고 강물에 띄어보내고 막 안녕, 이제 잘 살아. 막, 너는 이제 막, 이러면서 막 내면 아이를 분리하는 작업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많은 심리학에서 그와 같은 방식을 아직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내면 아이 상처 치료를 계속 하면서 심리학적으로 또 접근하고 또 융심리학, 그중에서 융심리학도 접근하고 이러면서 내면 아이야말로 그 나 자신이구나. 그래서 내가 그 아이를 온전히 사랑할 수 있을 때, 그때만 비로소 내가 이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구나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 장은 함께 살기예요. 자, 여러분이 함께 살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 괜찮아 사랑이야 라는 드라마를 하나 소개해요. 이 드라마를 꼭 한번 보셔요. 제가 이따가 이 장면들을 좀 올려드릴게요. 이 장재열이라고 하는 그 조인성 그 배우는 장재열이라고 하는 조현병이 걸린 그 조현병을 앓고 있는 베스트셀러 작가예요. 이제 사람들이 늘 이제 모여들어요. 그러겠죠. 이렇게 잘생겼으니까. 네, 그런데 잘생기고 글도 이제 베스트셀러 작가이고 이래요. 근데 늘 어떤 아이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중학생 정도 되는 애가.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얘가 팬이에요. 이래서 작가님, 제가 팬이에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점점점 자주 나타나고 또 사적인 공간에도 막 나타나는 거예요, 아이가. 사적인 공간에. 근데 왜 그런가 그랬어요. 그래도 이제 만나면 유쾌하게 이렇게 같이 놀기도 하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어느 날인가는 그 아이의 발이 처음으로 보인 거예요. 늘 얼굴밖에 안 보였는데 이렇게 매일 맨발로 뛰어다녔던 그 아이의 발이 처음으로 눈에 들어요. 이 장면이 이제 그 장재열이 자신의 내면 아이를 만나는 순간인데요. 이 사람은 울지 않아요. 근데 포커페이스처럼 굉장히 멋진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작가인데 자신의 그
내면 아이가 상처 입은 발로 이렇게 늘 뛰어다니고 있었다는 거를 만나자 눈물을 흘리게 돼요. 근데 눈물은 우리가 정말 그 진실한 자기로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눈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눈물을 흘리는 거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눈물을 흘릴 때, 아, 내가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거를 기뻐하시기 바래요.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건 참 멋있는 일입니다. 음, 이렇게 상처 입은 발로 신발도 없이 뛰어다니는 자신을 보고 울지 않는다면, 그거야말로 좀 괴상한 사람인 거죠. 장자는 이 아이의 발을 보고 눈물을 흘려요. 그리고 알게 돼요. 기억들이 막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어렸을 때 의붓 아버지가 술만 먹으면 엄마와 자기를 막 때렸는데 그날도 의붓 아버지가 막 때린 거예요. 그래서 막 도망쳐요. 막 도망쳐서 동네에 있는 그 화장실에 들어가요. 푸세식 화장실. 근데 그 화장실도 문만 탁 열면 아버지한테 들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발판 밑에 변이 있는 그 또 드럼통이 있고 그 속으로 들어가요. 근데 거기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깜깜한데. 그런데 눈을 딱 떠봤더니 거기 엄마가 웅크리고 있었던 거예요. 반대편에. 그 처참하고 그 치욕적이고 그 수치스러운 그 장면, 그 순간, 그 순간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가 없었어요. 얼어버렸어요. 그냥 꽁꽁 얼려서 그냥 넣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웃지 않는 사람으로 살게 된 거죠. 엄마에게도 그 이야기를 공유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수치스러워서 이거는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몰린 거잖아요. 그래서 그 둘은 그렇게 이 인생을 이제 살아가요. 장자는 큰 부자가 되었고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지만 어떤 곳에서도 안정감을 느낄 수가 없었어요. 늘 불안하고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장재열이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공간은 오직 한 군데, 화장실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절박했던 순간, 그 치욕적인 순간에 자기를 지켜준 공간이 화장실이었잖아요. 그래서 장지열은 그 화장실 욕조에 이불을 깔고 거기서 웅크려 잤어요. 평생. 이 아이를 만나기 전까지. 근데 이 아이를 만나면서 꽁꽁 얼려 너무 수치스러우니까 몇 겹에 겹을 해서 꽁꽁 얼려둬서 절대로 보지 않을 거야라고 했던 걸 보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알게 됐어요. 그 수많은 시간,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치욕스러운 그 시간들을 통과해서 네가 참 근사한 어른이 됐구나. 너 참 잘 자랐다라고 인정해줘요. 어, 그러면서 화장실에서도 나올 수 있게 됐어요. 자, 그리고 거기에 이런 장면이 나와요. 얘가 발딱자 그래요. 걔 이름을 잊어버렸네요. 이름이 여기 이름이 그 소년 강우인데 강우야 발 닦자 그러면서 얘가 이렇게 발을 닦아줘요. 그리고 양말을 신겨주고 운동화를 이렇게 신겨줘요. 그리고 둘이 마주 봐요. 강우가 이렇게 얘기해요. 작가님 이제 나 여기 안 와도 되겠죠? 나 이제 필요 없죠? 그래요. 우리의 내면 아이는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또 다른 인생을 살 기회를 주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강우도 역시 그렇게 꽁꽁 얼어서 자신이 보여주기 위한 그 감정만을 사용하고 자신의 내면과는 터치가 되지 않은 채 그 화장실에 웅크리고 평생을 자고 있었던 연애도 못하죠.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외로운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이 장재열을 위해 이 내면 아이가 나타난 거예요.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아보라고. 그런데 계속 외면하고 있었죠. 결국 그 아이를 마주하고 그 아이에게 친절하고 다정하게 너 참 잘 컸어 하고 인정해주면서 발을 닦아주자 그 화해가 이루어져요. 그러면서 얘가 이런 얘기해요. 저는 이제 필요 없죠. 이렇게. 그런데 가끔 제가 보고 싶으면 거울을 보세요. 거울을 보면 거울 속에 있는 작가님 모습이 바로 저니까요. 이러면서 이제 드라마가 끝나는데요. 우리 안에 있는 나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 오늘 제가 제 부끄러운 모습 많이 얘기했어요. 그 수치스러운 순간이 잘 이렇게 수용되고
또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여기에 있구나를 알게 되면 여러분에게 또 되게 좋은 여러 가지의 강의의 소재가 되기도 하고 사람들을 치유하는 도구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요. 이렇게 발 신겨주고 끝나요. 자, 내면의 상처가 치유되면 온화한 힘을 지닌 두려움 없는 존재. 멋있죠? 온화한 힘을 지닌 두려움 없는 존재. 본래의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어린아이가 딱 그렇잖아요. 어린아이가 연약하고 온화한데 두려움 없잖아요, 걔네들이. 그죠?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존재임을 깨달으면 비로소 다른 사람에게도 마음을 열 수 있습니다. 내면 아이와 화해하면 타인과의 관계도 회복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인과 관계를 좀 더 잘하고 싶다. 내 자녀와 내 남편과 또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하고 싶다. 돈도 많이 벌고 싶다. 하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자기 자신의 깊은 내면과 친구가 되는 거예요. 이 장제열 받잖아요. 네, 그렇게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보지 못했던 자기를 만나게 되고 이렇게 자유로운 그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자, 내면의 상처 치유 프로세스 7단계까지 우리가 다 해봤어요. 이 단계는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살다가 뭔가가 알아차려졌어요. 그러면 아, 내가 이런 거 알아차렸구나. 그리고 의식의 흐름 글쓰기를 쓰시고 그리고 또 자기와 뭐 산책도 하시고 목욕도 하시고 또 내가 나한테 뭘 해줄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해서 또 해주시고, 그리고 또 편지도 이렇게 계속 쓰시고, 편지를 쓴다는 건 손으로 쓸 수도 있지만, 이 셀프톡, 대화 나누기, 그런 것도 하시면 되고, 또, 이 함께 살기도 그 계속 같이 있는 존재인 그 아이와 나에게 그 아이가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지를 잘 귀 기울여서 함께 데이트하기, 놀기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정에 대한 성찰을 나누기 전에 제가 다음 주 안내를 드릴게요. 이번 주 성찰을 또 성찰 위주로 글을 쓰시고 우리가 함께하는 여정에서 읽는 책은 제가 밖에 공유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그 공유하지 않으시고 그냥 여러분의 성찰 위주로 글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여정에 참여하는 분들에게 드리는 선물이에요. 우리가 비밀로 유지해서 이 과정이 다른 분들에게도 그 호기심과 신비로움 여러 가지 그 도전해 보고 싶은 그런 여정으로 다가가길 바래요. 의식의 흐름 글쓰기는 개인적인 여정 안에서 한번 실행을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당신의 그림자가 울고 있다라고 하는 융 심리학 책인데 이 책은 용어들이 조금 어려운 용어들이 있어요. 어렵다는 거는 들어본 적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게 아니라 들어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마치 어린아이들이 공룡의 이름을 외울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 이름을 외우잖아요. 여러분도 여기 나오는 용어들에 신경 많이 쓰지 마시고 그냥 쭉 읽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우리 반장님이 안내를 해주시고요. 우리 여기 조아리창 검사지가 카페에 올려져 있어요. 자료실에. 그것도 공유를 해주시면 좋겠고, 조아리창 검사지는 여러분이 이번 주에 한 것처럼 이렇게 체크해갖고 오시면 되세요. 체크를 해가지고 오시고, 다음 주에 코칭을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성찰 나눔 시간을 가질게요. 자, 한 분 한 분 오늘 이번 주 여정에 대해서 오늘 함께 하면서 나누고 싶은 한마디, 나누고 싶은 한마디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은 이은실 코치님부터 할까요? 네. 음. 나를 들여다보는 시간, 또 나의 내면 아이를 들여다보는 시간이 두렵거나 부끄러운 시간이 아니라는 거를 다시 한번 나 자신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네, 네, 코치님. 네. 자, 양은정 코치님. 음, 다시 만나서 반가워. 앞으로 자주 만나자. 그래. 자, 이혜인 코치님. 음, 나의 내 안에 내면의 아이를 그냥 좀 밖으로 드러나야겠다. 네, 그거를 음, 애써서 감추지 않는 척하지 않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오늘 들었어요. 네, 네. 기대됩니다. 자, 선수빈 코치님.
나는 나의 내면 아이를 돌볼 수 있을 만큼 성장했구나, 음, 라고 느꼈어요. 네, 넘치죠. 다들 넘칩니다. 자, 김동주 코치님. 내면 아이와 연결되고, 더 잘 데리고 살아야겠다. 네. 아, 우리 집에 있는 애기들도 너무 착하다. 그죠? 엄마 공부할 때 조용히 하고. 자, 신유미 코치님. 네. 저도 이 내면 아이를 어, 스스로 좀 돌볼 수 있을 만큼 성장한 저 자신을 보게 되기도 했고, 음, 이게 어떻게 더 잘 지낼 수 있을지를 또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간들이 되세요. 네. 애기 해주면서 나한테도 해주세요. 똑같이. 애기만 해주지 말고. 네. 자, 박상림 코치님. 어린 시절이 거의 동생들하고 이제 가끔 이야기, 기억이 안 나,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의도적으로 잊어버리려고 했던 것도 있고,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만든 것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어, 내면 아이, 그 아이의 모습하고 만나면서 계속 이야기 나눠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자, 박선미 코치님. 당신은 누구입니까? 본질과 비본질을 분별하는 마음, 그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네, 그래요. 그 본질과 비본질을 자꾸 생각하다 보면 화가 안 날 거예요, 아마 여러분이. 왜냐면 자기가 화를 낼 때 자기가 아, 내가 왜 이거 갖고 화내지? 이런 알아차림이 한 주 동안 있으시기를. 자, 여러분. 네. 네. 자, 이현아 코치님. 아, 네가 무슨 말을 하고 싶었는지 알았어. 이제, 어, 음, 이제 자주 마주 보면서, 바라보면서 우리 얘기하자. 네, 그래요, 네. 코치님. 자, 김정수 코치님. 몰랐는데 생각보다 더 많이 외로웠고 아팠고 슬펐고 힘들었구나. 그런 생각들이 드네요. 네, 그래요. 자, 박성구 코치님. 내면 아이 마주하고, 인정하고 안아주기. 네. 자, 김혜수 코치님.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며 안아주고 사랑해주기. 네. 자, 박정민 코치님. 너무 힘든 기억이어서 내면 아이를 만나는 게 조금 두려웠는데, 내면 아이가 나타난다는 건 또 다른 인생의 기회를 주기 위해 나타난다고 이야기해 주셔서 그 말이 좀 더 감동적이었습니다. 음, 조금 쉽게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우리가 힘들고, 이게 이제 감정을 제가 느끼라고 말씀드렸는데, 감정 느끼기가 좀 어려우신 분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길에 있는, 예를 들어 내가 내 3학년 때 너무 힘들었어, 초등학교. 그러면 길에 있는 3학년 아이라고 걔를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러이런 상황에 이런 3학년 아이가 있어. 그럼 너는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한번 자기한테 질문해 보세요. 그러면 그 아이의 감정이 오히려 더 잘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그 감정을 느끼면 뭐가 좋으냐면 뭐 슬프겠죠. 또는 속상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막 악을 쓰고 싶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되게 부드러워져요. 점점. 그 감정 경험해야만. 아까 그 장자열 얘기할 때 이런 얘기했어요. 그런 시간을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으니까 그냥 포커페이스로 그냥 사는 거예요. 사랑도 못하고. 그런데 그게 알게 되니까 부드러워지고 사랑도 하게 돼요. 공효진이랑. 그 드라마에 나와요. 막, 걔네 너무 야해. 막, 해변에서 막 둘이, 정말. 하여튼, 이렇게 사랑도 하게 되고. 꼭 보세요. 그 해변에서 막, 정말. 자, 공불리니까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런 게. 다른 여자면은 너무, 근데 그 공효진은 좀 특별하잖아요, 또. 네. 자, 그래요. 자, 이정아 코치님 막 상상하고 있어요. 네. 내면 아이가 되게 사랑스러워지는 것 같아요. 이야기 음, 들으니까. 네.
그래요. 자, 사랑스러운 내면 아이와 많은 대화를 나누시고 또, 내 내면 아이는 사랑스럽지 않은데 이러신 분은 사랑을 해줘야 사랑스러워져요. 아무리 사랑스럽게 태어난 아이도 사랑을 못 받고 공포와 불안 속에 있으면 정말 사랑받지 못한 아이처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공포와 불안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이제 사랑을 막 퍼부어 주셔서 사랑스럽게 만나고 맞이하고 좀 사랑스러워지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늦게 끝날까 봐 엄청 막 이렇게 했는데 시간이 남았어요, 세상에. 자, 일찍 끝납니다. 자, 제가 드라마 공연 이거 몇 개 올려드릴게 한번 보세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안녕.